네, 2부 시작했습니다. 고독한 영화 인사이드라는 테마로 아무도 몰랐겠지만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번 영화 5월의 영화 아무르에 대한 그 심볼을 조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영화 속의 장소부터 구도 그리고 상징적인 도구까지 모두 군더더기 없이 되게 간단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부각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에 대해서 잘 강조를 했던 영화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영화에서 등장한 장치들의 의미를 각자의 시선에서 해석해 볼까 합니다. 아까 1부에서 이제 코멘트 하다가 얘기가 나왔던 심볼 몇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비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희가 사전에 미팅을 했을 때도 되게 비둘기에 대한 의미 해석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아까 비둘기를 키워드로 이제 한 줄 평을 써주신 하경님은 비둘기를 어떻게 보셨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비둘기가 이 조르주와 안나의 집에 들어간 어떤 죽음 혹은 병세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비둘기가 이 집에 총 2번 들어와요, 영화상으로. 네.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조르주가 그 비둘기를 보고 이제 되게 우악스럽게 나가라고 그쵸. 이제 꺼지라고 하면서 그쵸. 잘 내보내고 창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리고 그 마지막에 비둘기에 관해서 그 회고하는 장면에 그 태도랑 되게 상반이 되잖아요. 그때 2번째에 비둘기가 들어왔을 때는 잡았는데 놔줬다고 그렇게 한 거랑 많이 달라서 이게 처음에는 이제 안나와 뭐 그 집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수용을 하다가도 어떻게 보면 할머니의 죽음이나 병세를 끝내 부정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좀 보였다면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옷가지로 침착하게 잡아서 좀 당황스러운 마음을 날려보내는 그런 의미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수용하는 자세가 비둘기를 다루는 태도에서 드러났다고 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조르주가 아내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맞이하는지에 대한 변화로서 이제 비둘기를 장치로 썼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분들도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경우에는 아무래도 평화의 상징이다 보니까 평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조르주가 집안에 들어온 평화 조금 어색한 해석이긴 하지만 이 평화라는 상징을 계속 잡아두고 싶어 하고 아니면 이렇게 잡아놓고 싶어 하지만 비둘기는 날아다니는 성질이 있는 아이기 때문에 막 쉽게 잘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애쓰면서 평화를 잡아가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놓아주게 됐다라는 이런 내용의 구조가 조르주가 이제 처한 그 운명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인상적이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예전에 언제였죠? 88올림픽 때 예, 그렇죠. 원래 네. 비둘기가 이렇게 그 야생동물로서 많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제 무슨 행사할 때마다 흰색 비둘기,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는 흰색 비둘기를 이제 다량으로 하늘로 날려보낸다든지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도심지 한가운데 비둘기가 많이 풀려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번식하면서 그래서 이제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를 가든 막 비둘기 막 전선이 앉아 있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게 됐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예전에는 되게 깨끗하고 순결한 이미지였던 것 같은데 요새 이제 길거리 돌아다니면 비둘기들이 굉장히 이 구역 깡패 이런 느낌이 드는 것처럼 걸어다니잖아요. 날개가 있는데도 걸어다니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도 안 무서워하고 그러게요. 그래서 진화를 했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흑화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얘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그 비둘기가 이렇게 변한 것처럼 이 환경에 적응해서 변한 것처럼 인간도 사실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오래오래 잘 살 수 있지만 늙음은 비껴나갈 수 없기에 그 노년의 삶이 굉장히 길어진 운명에서 살아가는 종족인데
그런 모습이 그 비둘기, 야생동물, 그 도시 야생동물이 된 비둘기와 닮아있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말도 되게 저는 인상 깊었거든요. 누가 해주셨죠? 동원님이 해주셨나? 제가 했던 말로 일단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비둘기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좀. 저는 이 비둘기 장면들 중에 네. 하경님이 얘기했던 거랑 저는 되게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비둘기가 죽음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잘 맞아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쫓아내는 것과 내가 놓아주는 거는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비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편지를 쓰잖아요, 나중에. 맞아요. 근데 편지 쓰기 직전에 비둘기를 잡고 놓아주는 거는 아니고 잡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편지를 쓰는데 두 번째 비둘기가 들어왔고, 이걸 잡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 라고 적었지만, 실제로 비둘기를 그 옷이나 천 같은 걸로 덮어서 잡는 장면을 보면은 그렇게 쉽지 않았거든요. 맞아. 엄청 애쓰죠. 허둥지둥 이렇게 하면. 네, 영화 자체가 롱테이크가 많긴 하지만 그 장면조차도 되게 긴 호흡으로 찍었는데 옷이었는지 천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를 한 번, 두 번 던졌는데도 비둘기한테 맞지 않고 여러 번 이거를 시도를 해서 비둘기를 딱 덮었을 때 조르주의 몸도 많이 노쇠했다는 게 느껴질 만큼 좀 몸이 힘든 장면을 같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편지에서는 어렵지 않았다. 그냥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었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얼마나 힘들었던 걸까라는 거를 좀 한번 꼬아가지고 맞네요. 좀 헤아려 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비둘기를 잡았을 때 그 부드러운 옷가지랑 천으로 잡잖아요. 그거랑 이제 베개로 할머니에 대한 결말이 되게 저는 비슷하게 느껴져서 그렇죠. 많이 겹쳐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할머니의 결말을 낳게 하고 다시 들어온 비둘기를 보고 이제 또 비슷한 식의 행동을 함으로써 어떤 숭고한 이별을 주도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저는 그렇게 비둘기를 잡는 장면에서 아까 나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르지가 노쇠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 이전에는 안느를 보호하고 수발을 들어주는 장면에서는 정말 건장한 어른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되게 상대적이었던 거죠. 막상 이게 잡으면서 이렇게 걸어다니고 일상생활을 하는 그 노인의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도 사실은 늙은 사람이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서 그런 장면들을 보는 게 좀 슬프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 처음으로 늙음을 마주한 것 같아서 저로서는 그랬습니다. 사실 조르주 그 영화에서 전 되게 이제 좀 아련했던 그런 처연했던 이미지가 그 이제 안느를 보살피는 사람이 안느만큼은 아니라고 쳐도 이제 노쇠하고 병든 사람이에요. 맞아요. 이제 그렇다는 게 전 그 영화가 조금 더 되게 처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게요. 울지 마세요. 이렇게 사는 게 사랑인가요? 그쵸.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도둑 맞았다라는 평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말이 인용이 되기도 했었고 대사로서도 나오기도 했어서 코멘트를 잘 읽어보면 도둑 맞았다라는 표현들을 되게 다른 분들도 많이 쓰셨더라고요. 도둑 맞았다라는 표현을 이제 한 줄 평으로 써주신 동원님은 왜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 나름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그 이제 돌아와서 이게 그 이제 맨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외출하고 두 부부가 집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집이 이제 주무대가 되는 건데 들어와서 가장 첫 번째로 하는 대사가 뭐냐?
도둑에 대해서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문을 따고 들어온 흔적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 언어로 봤을 때 그 영화에서 이제 그게 필요가 없다면은 그렇게 굳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둑 맞았다는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되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인서트 쇼트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 조르주는 자고 있고 그러니까 쇼트는 아니긴 하지만은 그 신이 그 조르주가 자고 있고 안느가 되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뜬금없이 이게 왜 들어갔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은 아마 그 끔찍하게도 싫었던 그 도둑이 들어오는 거를 갖다가 안느는 걱정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부분인 거고요. 근데 그럼 무엇을 도둑 맞을 것을 걱정했던 것일까? 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자신의 건강,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존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도둑 맞았다라는 것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어떤 키워드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 중간중간에 그 후반부 말미에 가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막 명화를 갖다가 보여준 장면이 있어요. 맞아요. 그 중간중간에 들어온 이제 그런 명화의 사진들이 어디 걸려 있냐라고 하면은 안느가 누워있는 이제 병실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명화를 두 층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명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 언어로 따지자면 익스트림 롱쇼트로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는 어떤 자연을 보여주고요. 보여주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이제 명화가 안느의 병실에 걸려 있다는 것을 말미암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병드는 거는 자연의 섭리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의 섭리이자 네, 그거를 빼앗긴 그런 안느를 갖다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도둑 맞았다는 표현은 아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 그렇군요. 도둑이 들었다라는 건 정말 예상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해낼 수가 없는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안느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샜던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되게 설득력 있고 괜찮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작품을 왜 자꾸 길게 보여줄까? 자연의 모습을 왜 이렇게 길게 보여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조금 이따가 할 얘기를 언급을 다시 할 것 같긴 한데 이 영화는 계속 집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뭔가 시간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자연의 외부의 모습들을 전혀 보여주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폐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 집 안에서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동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약간 자연의 순한 섭리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도 정말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재밌습니다. 저도 도둑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제 하네케 감독의 다른 영화를 어제 좀 속성으로 보고 왔는데 이동진 평론가가 아무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유럽 사회의 단면을 관통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아무르만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유럽의 누가 봐도 중산층의 죽음이긴 한데 그걸 가지고 유럽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이 되게 있었는데 다른 영화들을 같이 감상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감독이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말이 분명히 개인의 이런 상황들 특별한 상황들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좀 사회적인 것으로 치환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아차렸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아무르라는 걸 봤을 때 정말 죽음이라는 게 뭐 누구한테나 당연히 오는 거다. 이 얘기는 사실 돈이 없는 사람도 죽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죽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쵸. 왜 늙은 유럽의 중산층 백인 노부부의 죽음을 얘기를 하는가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도둑 맞았다라는 단어랑 좀 연결시키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그 영의
예를 들어서 안느라는 인물은 이건 좀 비약일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유럽이 가지고 있던 어떤 문화적인 산물들을 대변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피아노를 쳤고 제자도 길렀었던 그런 할머니, 엄청 대단하게 느껴지는 예술적인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지금 노쇠하고 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누군가가 도둑 맞은 것과 도둑질한 것과 같다라고 그냥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영화가 꼭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건 아니고 저는 그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네. 그렇게 확대를 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떤 계급적인 측면에서 이 영화를 본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백인 중산층 노부부인데 이 두 분을 도와주러 들어오는 이웃들이 있어요. 네. 중간중간. 그쵸, 근데 그쵸. 그 이웃들은 다 불어가 유창하지 않아요. 네. 그 약간 이민자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게 막 명확하게 드러난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아무르가. 근데 그런 게 녹아들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맞아요. 중산층이고 뭐 부족할 게 없이 편안하게 잘 살아온 두 부부, 노부부의 이야기 사이에 이제 죽음이라는 키워드나 늙음이라는 키워드를 넣은 것뿐인데 근데 모두의 죽음 같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층적으로 그쵸.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잘 만든 영화인 거죠. 네, 문화적으로 유럽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쇠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저희가 밖에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자기들끼리 그런 자조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긴 그러네요. 세상을 지배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 옛날과는 다르죠. 그렇죠.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가 이제 더 이상 유럽이 아니니까 그걸 상징하는 인물로서 노인을 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이 감독이 어떤 국가적인 문화도 쇠퇴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죽인 것도 너무 그것까지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응당 죽듯이 문화도 응당 쇠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재밌는 해석이네요. 동원님의 코멘트에서 제가 또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극장이라는 이 키워드도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동원님 얘기하실 때. 그죠. 이제 시작할 때 무대 위의 관객의 시점에서 무대를 바라보는 관객을 보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보고 있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이제 그렇고요. 이제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거와 되게 충격적인 오프닝 씬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결부지어서 생각하는 거를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계속 1부 때 말했던 대로 늙고 병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직접적으로는 그런 영화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영화를 하게 되는데 늙고 병들고 죽는 거는 이제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극장에서 되게 잘 표현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오프닝 크레딧이 올라가고 저희가 가장 맞닥뜨리게 되는 게 극장 안에서의 관객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저희는 이제 극장의 무대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인즉슨 이제 배우와 관객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역전된 상태인데 저희가 마주하게 되는 거는 이제 수많은 관객들이고 그 조그만 부분에 이제 그 조르주와 안느 부부가 보이게 됩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바로 이제 이거는 갖다가 너희들의 얘기야. 너희들이 배우로서 너희들이 펼쳐지는 그런 이제 얘기야, 영화야. 이런 걸 갖다가 선언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극장신을 그렇게 바라봤고요.
뭐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거기서 나오는 피아노 같은 것도 그러니까 피아노 연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쵸. 나오는 게 네. 음악 같은 것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 이제 뭐랄까요 코멘트에도 적어놨는데 대충은 그림이랑 달리 음악은 이제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음악이라고 하면 시간성의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영화에서 다루게 되는 건 어떤 한 삶의 시간성 같은 거죠. 시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영화에서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친절하다고 하면 친절할 수도 있게 다 얘기해 주는 게 아닐까. 이런 걸 잡고 너희들이 영화를 보면 좀 뭔가 이제 보이는 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걸 갖다가 말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트로가 되게 인트로다웠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요. 이제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해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인트로도 진짜 잘 만들고 다 잘 만들었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감독인 미헬 하네케가 뭐 이제 여러분들 다 영화를 보셨겠지만은 영화를 되게 치밀하게 만들죠. 그렇죠. 거의 뭐 이제 진짜 거의 내적으로 거의 완결성이 거의 그냥 다 완결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르는 그 중에서도 좀 친절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앞서서 이제 그런 얘기 어떤 제언 선언을 해주는 것이 맞아요. 되게 친절하게 느껴졌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영화 감독은 뭐 그런 걸 갖다가 하나의 얘기로서만 담진 않았겠죠. 뭐 기본적으로 이제 미야라네케는 어떤 뭐 제가 인터뷰를 봤었는데 네. 어떤 하나의 상징이 뭐 하나의 어떤 해석으로 되는 것도 원치 않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영화 감독은 영화의 어떤 속성이 영화를 봄으로써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이제 영화는 질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이제 아모르라는 영화를 또 다층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라고 하면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이 영화 이 영화 감독이 만든 다른 영화들을 살짝 훑어봐도 그렇고 제목을 되게 좀 추상적으로 짓는 편인 것 같았어요. 뭐 사랑, 해피엔딩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 같았는데 그런 추상적인 명사들을 이건 이거야 이러면서 가르치는 느낌은 아니고 그죠. 그냥 보여주는 영화였던 것 같거든요. 이번 아무르도 그랬던 것 같은데 힘을 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치밀하게 관점을 다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 감독은 뭐 군더더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동의합니다. 어떤 것이 있으면은 그 어떤 것에도 나름대로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해석하고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뭐 질문을 던지게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영화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렇네요. 되게 보편적인 이야기를 정말 사적으로 이야기하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영화의 감독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 사적인 이야기를 보편적인 이야기로 바꾼다라는 것과도 비슷하게 연결이 되는 장치가 하나가 있다면 집, 그리고 특히나 문일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영화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집에서 일어난 이야기만을 가지고 이제 2시간 정도의 영화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집이라는 공간은 사실 너무나 내밀하고 사적인 공간인데 이런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과 없이 다 보여준다는 것도 되게 좀 대단한 시도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이제 보편성과 같이 결부지어서 스토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도 되게 멋진 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문과 집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혹시 뭐 생각하신 게 있다면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집이 집에서만 이 영화의 이야기가 벌어지잖아요. 집을 주로 배경으로 하고 처음에 그 연주의 장면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마지막에 할아버지가 그 편지를 쓰고 나서 바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할머니가 정상인의 모습으로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갈 채비를 하면서 왜 나갈 채비 안 하냐고 왜 그렇게 다운돼 있냐고 왜 그렇게 문제냐고 뭐가 문제냐고 그렇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는 듯이 그렇게
그렇게 그쵸. 행동하는 그런 맞아요. 장면이 있는데 그러고 할아버지도 뭐 얼떨떨하다가 그냥 뭐 할머니가 여기 있으니까 같이 나간다 싶으면서 이제 외출 준비를 해서 다 두 분이 이제 그 문 밖을 걸어 나가는 씬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장면이 전환되면서 빈 집에서 그 모든 그 오프닝 장면마저 마무리된 그 집에서 그 빈 집에서 이제 딸이 오열을 하죠. 오열하고 딸이 오열까지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냥 고요하고 공허하게 앉아 있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나서 그쵸. 너무 스포일러인가요? 그래서 문이 안과 밖을 경계짓는 사물이면서도 세상과 내세를 연결짓는 매개체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진짜 구조적으로 영화를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인트로를 정말 인트로답게 만들고 마지막에 아우트로도 진짜 아우트로답게 만든 영화인 거잖아요. 참 똑똑합니다. 상을 더 많이 받으시고 상으로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고용인사 뭐 이렇게. 한 10년 전에 나온 영화니까 상은 더 못 받을 것 같고. 그러게요. 그냥 방금 들었던 생각은 이거 유튜브 업로드할 때 결말 포함 이렇게 적어서 올리면 되지 않을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결말 포함하면 더 많이 들으실 것 같긴 하네요. 사실 영화 리뷰하면 결말이 제일 궁금하긴 하잖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충격 반전 결말 포함 이렇게 써놔요. 파이팅. 네, 파이팅. 네, 이렇게 키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혹시 뭐 다른 키워드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거나 아니면 좀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있다면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이제 아까 동원님이 얘기하실 때 그 피아노 얘기할 때 잠깐 떠오른 생각인데 이제 악기들 특히 그 이제 유럽의 클래식 음악을 연주할 때 쓰는 악기들 보면은 한 이제 뭐 연식이 이제 80년, 100년 이렇게 된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관리를 잘 해가지고 하면 오히려 이제 지금 만든 악기들보다 더 좋다. 더 고가에 이제 판매되고 쓰이고 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사람은 계속 나이를 먹으면은 이제 이렇게 늙어가는데 악기는 적절한 관리만 받쳐준다면 오히려 더 이렇게 빛을 발하는 존재구나. 이게 좀 근데 이 주인공 부부가 그런 악기를 사용하는 음악가였다는 점에서 이 대비도 어떤 측면에서 좀 의도된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냥 얘기하다가 잠깐 스쳤습니다. 또 게다가 이제 조르주 안드는 음악의 조예가 깊은 그렇죠. 인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 클래식 악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연륜과는 대비가 되는 그런 그쵸. 두 사람의 말로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네요. 그것도 되게 기본적으로 피아노라고 하면 그리고 되게 정교한 손놀림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안느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르주도 그렇고 안느한테 집중적으로 보이는 게 마비죠. 운동을 못해요.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컨트라스트가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두 부부를 보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아련한 감정을 갖게 하는 그런 게 있기도 하죠. 맞습니다. 저는 되게 놀랐던 게 감독이 이 영화 자체도 좀 완벽한 구성을 치밀하게 계획했구나 하는 게 느껴지지만 디렉팅을 할 때 좀 디테일한 걸 또 많이 잡아주지 않았나 싶은 게 할머니가 죽을 때 오른 다리를 움직이지 않는 그런 디테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른 다리는 못 쓰니까 발버둥을 칠 때도 왼쪽 다리만 왼발만 왔다 갔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의 디테일이 좀 눈에 보이는 그래서 치밀하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영화였던 것 같고요. 저는 그 춤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장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왈츠 같은 그러면서도 이게 노년의 것이라서 춤이 아니게 되어버린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낭만적인 사람이었을까 이런 거를 얘기해주지 않고 지금 이야기만 한다는 게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절제해서 이렇게. 맞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꼭 우리나라 영화가 다 그렇다는 건 자꾸 아니지만 소년 시절에 너 생각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행복했잖아 하면서 플래시백으로 막 해가지고 흑백으로 하고 막 뽀샤시한 필터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쵸. 맞아. 사실 맞아요. 절제돼서 그쵸. 네. 한 사람을 딱 볼 때 그 사람의 배경까지도 사실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런 걸 막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아도 보이는 모습으로 추측할 수 있다는 것도 보는 사람에게서는 좀 재미 요소라서 그걸 잘 알고 있는 감독인 것 같긴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담으로 이 감독이 디렉팅 할 때 연기를 되게 잘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연기를 좀 잘하는 편이래요, 감독님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위아래 네, 맞아요. 의 다큐멘터리가 디렉팅을 주로 담은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연기를 되게 잘한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나무님의 말이 공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연기파 감독님이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본인이 연기를 잘 아시니까 디렉팅도 잘 하시는 게 아닐까. 그 연기 디렉팅을 그렇게 꼼꼼히 하시는 분들은 진짜 영화 자체를 자기가 딱 생각해 놓은 게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완성을 해놓고 그쵸. 그걸 따라가는 게 이제 촬영일 수도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2부의 두 번째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두 번째 코너는 스포일러가 아주 많이 들어가 있을 예정이에요. 결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조르주의 선택이 좀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좀 더 좀 충격으로 다가왔던 씬이 한 가지가 있었죠.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조르주는 이제 평생을 사랑해온 연인이자 아내 안느를 직접 손으로 죽이죠. 안느 옆에 앉아서 어릴 적의 이야기를 잔잔하게 내려놓다가 베개로 이제 숨을 막고 천천히 숨을 끊게 하는데요. 따로 배경음악을 넣거나 뭐 극적인 뭐 반전, 두둥 뭐 이런 걸 한 것도 아니고 떡밥을 남긴 것도 아니라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긴장을 풀고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진짜 입을 이렇게 틀어막으면서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조르주 행동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조르주의 선택을 이해할 수가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저는 사실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조르주의 선택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죽음이 내 손으로 죽인다는 게 정말 슬프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 사람이 더 이상 그 사람이지 않은 모습으로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고 괴로워 보이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 보면 이런 선택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이 되긴 했습니다. 정말 슬프게도 공감이 되긴 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도 결말이 그렇게 흘러갔던 게 어쩌면 떡밥 같은 게 없었다고 세령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그게 자연스러운 결말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괴로워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너무 사랑하는 사이고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상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까지도 알아서 그런 선택을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조르주의 행동이 영화적으로 정말 큰 충격을 줬던 행동이었고요. 네네. 처음 보고 든 생각은 영화여서 다행이다. 왜냐하면 정말 저는 몰입해서 봤었거든요. 네네. 네.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네네. 충격적인 결말이어서 현실이 아니어서 다행이다라고 처음 생각은 그렇게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조르주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이해가 된다고 말하는 제가 싫어지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현실이 아닐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쵸. 실제로 프랑스에서 이 두 노부부랑 똑같은 방식으로 자살을 한 노인이 크게 화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랑 똑같다 해가지고 깊은 잠 법안 이런 게 통과가 됐다고는 하더라고요. 프랑스는 어쩜 법도 이렇게 멋진 이름으로 깊은 잠 법안이라뇨. 동반 살인 이런 게 아니라 깊은 잠 법안. 그것도 저번에 우리 회의할 때 말했던 그러니까 소극적 안락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약물을 투여하지 않고 산소호흡기를 뗀다든지 아니면 음식물을 넣지 않는다든지 영양분을 그거를 이 노부부 때문에 더 이슈가 돼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법안 발의를. 그렇군요.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거 처음 볼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제일 끔찍한 영화라고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씬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고 그냥 한 발짝 좀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장면 자체를 보면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뭐 불치병 같은 거에 걸려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기 전에 대신 죽인다. 뭐 이런 건데 이게 좀비물 같은 거에 굉장히 클리셰처럼 많이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그죠. 좀비에 물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변이가 이제 변화가 이제 시작되는 과정에서 내가 좀비가 되면 널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너가 나를 먼저 죽여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뭐 연인이나 뭐 부모, 형제, 친족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눈물을 머금고 뭐 총을 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죽이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좀 그걸 보면서 이렇게 별 생각을 안 했거든요. 뭐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는 그게 되게 막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좀비라는 상황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와닿지 않았던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영화가 그냥 늙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뭐 관리를 잘하고 뭐 하고 그랑 상관없이 그냥 늙으면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좀 무서워서 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안느 할머니가 이제 그 베개로 그 얼굴을 눌림 당했을 때 그때 그 발버둥 치는 그 장면이 너무 소름 끼치게 소스라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굉장히 끔찍한 장면이라고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라우마가 될 만한 장면이긴 하죠. 그렇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 상황에서 그렇게 갑자기 극단적인 변화가 생기니까 거부감이 들 만한 것 같습니다. 그죠. 사실 되게 참담했던 게 그러니까 안느는 계속 이제 병에 걸렸던 때부터 죽음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조르주도 한편에서는 계속 이제 안느를 직접은 아니더라도 안느가 죽음을 소망하는 거를 이제 이뤄주게끔 하는 거를 계속 자기도 이제 소망을 했을 거예요. 이제 이게 되게 잘 드러나는 게 조르주가 한번 악몽을 꾸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조르주가 입 막히는 걸 보면은 되게 나중에 조르주가 안느를 죽이는 방식과 되게 비슷한데. 그러네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조르주가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안느가 죽는 거를 한편으로 자기도 상상을 했을 거고, 또는 소망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랬을 텐데, 이제 계속 이렇게 그걸 갖다 이제 외면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아까 비둘기 얘기를 안 했었는데, 저는 이제 비둘기를 그랬던 그런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내쫓았던 게 계속 불청객처럼 들어오는 어떤 그런 잔인한 희망, 잔인한 소망, 이런 거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안느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조르주의 어떤 심리 상태, 그런 그러니까 감정 상태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면서 영화 내적으로도 되게 이제 아련하고 참담했고 이제 영화 외적으로도 이게 만약에 실제 사건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도 되게 이제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병든 삶과 노년의 죽음과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우리가 외면할 수만은 없는 문제구나라는 거를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맞아요. 저는 완전히 동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반대로 완전 반대로 생각을 했었던 게 조르주는 안느를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끝까지. 정말 그 죽이는 순간까지도 죽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자기의 이기심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죽어가는 사람을 수도, 계속 자기가 끌어서 살리려고 있겠다. 하는 게요. 그래서 안느는 한참 전부터 죽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죽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이유는 뭘까 생각해보면 안느가 죽는 거는 내가 죽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게 사랑의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비슷한 노년의 나이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죽는다는 게 나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 사람을 살려두고 싶은 약간 삶의 의지 같은 게 남아있지 않았을까, 미련 같은 게. 서로가 서로의 존재의 이유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 동원님 말씀하셨던 비둘기가 희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자꾸 죽음처럼 보여지는 것은 첫 번째 비둘기는 쫓아내버렸지만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그 비둘기를 잡음으로써 이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게 안느의 죽음이기도 하지만 내 죽음을 스스로 받아들일 때가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사랑해서 이 사람을 죽여줬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그 순간에. 왜냐하면 해달라고 했던 대로 결국 몇 년인지 몇 달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그렇게 미련을 가지고 이 사람을, 고통스러운 사람을 계속 살려두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깨닫고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죽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갈등이 제일 잘 드러났던 씬이 그 조르주가 안느에게 물을 먹이다가 안느가 이제 물 안 먹겠다고 뱉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뺨을 때리잖아요. 그게 딱 그런 것 같았어요. 안느는 죽고 싶고 근데 그걸 이제 잡아서 고치고 싶은 마음인 거죠, 조르주는. 그러니까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라고 극심하게 갈등을 했던 씬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더 흘러서는 너의 말을 따라줄게라고 죽이는 그런 서사가 너무 슬프네요. 사실 저는 그래가지고 이 영화 제목이 아무르인데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되게 이제 저는 이제 영화 내적으로 되게 가학적인 사랑이라고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조르주의 소망과 안느의 소망이 이율배반처럼 서로 충족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의 뭐 이기심이라면 이기심이죠. 뭐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어필을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제목이 좀 아이러니한 면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넘어가서 간단하게 떠오르는 영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 해요. 노년의 사랑을 다루는 스토리 중에서 유독 뭉클한 작품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삶의 끝을 같이 마무리하고 이제 헤어짐, 이별이라는 키워드가 갑자기 이제 같이 떠오르는 시기이다 보니까 슬픔과 그런 감정적인 감동을 좀 유도하는 영화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 이제 회의 준비할 때도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리고 뭐 그대를 사랑합니다. 김풍 작가 건가요? 강풀이요. 처음엔 맞았어요. 그 기억 피음이 생각나는데 맞아요. 강풀 작가. 그리고 디어 마이 프렌즈라는 드라마도 있었고 업이라는 영화도 초반부에서 그쵸 젊을 때부터 이제 점점 나이 들어가는 그 모습을 짧게 담았던 그 부분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낭만적인 연애와 그 이후의 일상이라는 죄송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알랭드 보통의 어떡하지? 알랭드 보통의 소설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그 남녀 주인공이 이제 연애를 되게 치고받고 되게 치열하게 막 하고 어떻게 하다가 되게 노년기에 둘이 이제 드디어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둘 다 서로에게 깎여지면서 하나로 맞춰지는 그 순간을 다시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묘사를 했던 점이 저에게는 그 노년의 사랑을 잘 표현한 구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뭐 다른 작품들이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제가 아까 사실 이제 뭐 죽음에
아까 이제 사실 간략하게 말했다시피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키워드로 이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빅피쉬라는 영화가 되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이 영화에 되게 뭐랄까요, 분위기가 반대로 된다면 반대로 되는 건데 어떤 이제 그런 한 삶의 시간성을 보여주는 영화라는 점에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같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조금 빅피쉬가 생각이 났었고 네. 또 하나 생각이 났던 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병든 노인을 보여주는 영화 중에 더 파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맞아요. 재작년에 나왔던 영화로 기억을 하는데 연기로 되게 탁월하지만은 치매 환자가 보이는 어떤 그런 행동 묘사도 탁월하고 네. 이제 그런 치매 환자를 보면서 그 외부 사람들이 겪게 되는 어떤 이제 감정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그 영화를 밖에서 바라보는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는 이제 그런 어떤 질문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영화 두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맞아요. 더 파더 영화는 그 안소니 홉킨스 나오는 영화죠. 맞습니다. 네. 안소니 홉킨스가 나오고 주인공 이름도 안소니였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몰입감이 되게 좋은 영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빅피쉬라는 영화도 제가 한번 꼭 봐야겠네요. 오늘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집에서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아마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이 영화에 대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팟캐스트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아무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두 사람의 늙음과 죽음 그리고 사랑을 사적이면서도 보편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정리해서 더더욱 몰입되고 여운이 오래 남았던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재밌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5월의 영화 아무르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화에 대한 고영이는 멤버들의 코멘트와 재밌는 읽을거리들은 고영인 인스타그램 고무비피플에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5월 말에도 뉴스레터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메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히 잘 지내시다가 영화 보시고 다음 달 수요일에 다시 보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